지방자치를 하는데 과연 지방자치가 뭘까?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 없을까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천안에서의 앞으로의 과제는 또 뭘까를 생각해보고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방자치 너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결정을 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어떤 소관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 독립성을 주는 것, 이게 지방자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의무를 부여하는 그 헌법이 있듯이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헌법과도 같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자치행정의 어떤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양시킨다. 또 자치단체의 지방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 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토론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 자치라고 하는데 그럼 인구가 경기도에 많고 지금 현재 지방의 어떤 불균형은 더 심화되지 않느냐. 그러니 지방자치제는 오히려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방자치는 그만두고 과거의 어떤 그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모법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국가균형발전이 경기도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성공한 자치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어떤 이동에 따라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잣대로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지방자치의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잠깐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역사는 지방자치법이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52년 이승만 정부 때에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시가 있었고 읍면에 지방의회가 있었거든요. 그 지방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1952년이 언제죠? 6.25 그렇습니다. 그 전쟁통에 지방자치 선거를 처음에 실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방자치는 시작이 되고 1960년도 장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즉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하야를 하고 그리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서 한 1년을 채 못한 그 기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현재의 어떤 지방자치와는 약간 틀이 다릅니다. 그런데 1961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모든 지방자치는 중단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의 어떤 그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해서 지방의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자치단체장을 먼저 얘기를 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대표기관이거든요. 물론 자치단체장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그렇게 한참 동안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중단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것은 1995년 이런 완전한 지방자치가 비로소 시행이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가 28년이 된 거죠.
28년. 여러분 보통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20살이 넘으면 성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년이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또 그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지방자치 그렇게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방자치 그 성과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한번 체크해보려고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여유가 가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0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중앙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집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관심은 중앙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을 넘긴다, 그 다음에 위임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위임과 이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잠시 아랫사람, 아래 기관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권한은 나한테 있습니다. 행사만 잠시 넘겨주는 것이 위임입니다. 이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예 뿌리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아주 뿌리채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우리 지역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도시계획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고유 사무거든요.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다 심의해서 평가하고 또 계획을 승인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중앙 권한의 어떤 그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쓰는 게 공무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다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보면 8대2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분권이나 재정분권을 엄청나게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75대 한 25 정도 됩니다. 5 정도가 저는 8대2에서 75대 8, 7.5대 2.5로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지방분권이 된 거죠. 재정분권이 된 거죠. 흐름이 그런 것이지 아직도 요원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풀어야 될 과제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방자치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에 청와대 신문고에 어떤 청원을 하고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현안을 상급기관에 얘기하는 거, 경찰서 한번 갔다 오는 거, 행정관청 한번 갔다 오는 거, 마음의 장벽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권위의 장벽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지방자치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책의 어떤 환경에 많은 부분 학습이 됐다라는 어떤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말이죠. 이렇게 그러한 어떤 참여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그 관련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는 하나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치단체가 어떤 그 조직 그리고 주민이죠. 주민들이 구성이 다양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보면은 남성이 아주 많은 데가 있고 여성이 많은 데도 있고요. 또 외국인 주민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그렇게 그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구성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옛날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때는 그걸 일일이 중앙에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어떤 주민의 구성원이라든지 행정 수요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방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의 유혹.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서 현재 각종 축제, 행사 좀 많다는 생각은 드시죠? 그것은 물론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들은 좀 있는 어떤 그런 축제와 행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반 시민들한테 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그 행정관청에서는 시민들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전시성, 축제성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런 사업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 장기적인 사업은 내 임기 동안에 그 성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5년 이상에 걸치는 어떤 그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어도 그 임기 기간 동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비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이기주의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역 이기주의, 주민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그 반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지방 행정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10월 29일 잘 아시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올여름 무더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 잼버리. 그게 정말 그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떤 참사였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그 실패 대회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체를 보면은 전부 자치단체가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용산구, 그 다음에 뭐 전북도 뭐 이렇게 자치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봐라, 중앙에서 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자치단체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하는 의견을 내놓는 분들을 제가 직접 같이 토론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서의 그 행태의 문제인 것이지 제도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꼭 오늘입니다. 10월 26일이지 않습니까? 79년 10월 26일. 그때 우리가 유고를 당했을 때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엄청 불안했습니다. 사이가 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저는 그 기억이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한 선생님은 우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우시니까 우리도 괜히 불안한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됐어요.
그때 제가 행안부에서 그 당시는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과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다가 뭐를 보내라고 했었느냐면, 야, 이 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자기 어떤 그 자리에서,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사회가 동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공문을 일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치단체의 반응. 되게 뜬금없는 공문인 거예요. 이미 자치단체는 대통령의 산해 소추를 받고 있지만 그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동요한 게 없었어요. 그 힘이 저는 지방자치제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의결을 나왔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일 안 하고 하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변용 대표님은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데 저는 시간을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저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상당 부분 참여를 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까도 전통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전통 제도가 있거든요. 규례라는 게 있고 계라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종 어떤 커뮤니티 같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커뮤니티를 지방자치 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말씀까지 드리기 어렵지만은 주민자치라는 것과 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행정에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에 좀 초점을 뒀는데 천안의 정체성과 도시발전 지난 8월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그 타 지역과 차별을 할 수 있는 그 유무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보통 지역 자산 또는 지역 정체성, 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 정체성을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치단체의 어떤 시책, 뭐가 됐든 그 비전은 정체성이라는 것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천안의 자산, 천안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전국 세계적으로 중국에도 저 천안이 있나? 천안문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그 독특함, 그리고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뜻, 그리고 우리 지리적 조건, 정말 삼남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중심지,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쭉 뭐 여러분들 김시인 장군 뭐 그 많은 어떤 역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그 다음에 산업과 교육 여건, 대학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한 하나의 어떤 발전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노래 불러야 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노래 부르는 시간은 꼭 저렇게 아쉽습니다.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기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간 계기가 좀 짧습니다. 네. 남겨놔야 다음에 여러분 30분에 딱 잘렸습니다. 너무 하시네요. 너무합니다. 이정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18번. 근데 이 노래를 이제 중앙